자, 저는 신헌인데요. 닉네임이 자료 해석의 신, 자료 해석의 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NCS 필기에서도 수리하고 자원관리 쪽, 즉 자료 해석 관련된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원래 피셋 쪽에서 자료 해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는 뭐 요 화면은 그냥 넘길게요. 넘기고,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이 현장에 19년, 20년, 22년, 24년 그리고 이제 올해 25년까지 아마 제가 5번째 왔으니까 아마 최다 출연 같은데요. 아무튼 항상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이력은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자, 카페하고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로도 업로드가 되니까 지금 못 따라오시면 그 유튜브 보시면서 다시 연락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NCS 소개로 들어갈게요. 자, NCS라는 게 영어로 보시면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약자예요.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다. 근데 저 말에서 핵심은 뭐냐면 국가에서 직무 능력을 제일 중요한 거 표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더드. 그 이전에는 공기업들, 공사공단들이 각자 시험을 주관해서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동시에 응시하기가 좀 쉽진 않았습니다. 준비가. 그래서 그거를 통일시켜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보시면 NCS는 여러 개의 능력 단위 집합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바로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있는가? 자,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는 게 있고요. 흔히 이제 NCS 필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글자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의수문차자 대정기 조직.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저 3개 영역이 가장 핵심 영역입니다. 의수문,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자원관리 5번 자원관리고요. 자, 그러면 저게 이제 직업기초 능력 평가고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그리고 문제당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간에 대한 압박이 크죠. 그래서 문제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시간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전에서 건너뛰어야 될 문제는 어떤 유형이고, 그러니까 지피지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잘하는 영역, 못하는 영역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그래서 일단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처리하시고, 시간 많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다 싶은 거는 나중에 푸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시험의 변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10개 영역을 띄워놨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여기 3개 영역이 핵심 영역이고, 그리고 자원관리까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원관리는 수리하고 문제 해결 쪽하고 많이 중복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별도로 자원관리를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거보다는 의수문 3개 영역을 잘 준비하시면 자원관리도 자연스럽게 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소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원, 그러니까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예산, 시간 이런 실제 이제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나오는 소재들, 뭐 출장을 보냈는데 가장 저렴한 출장비가 얼마냐, 뭐 그런 것들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사기를 하나 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조건들 쭉 수록해주고 가장 타당한 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의 공통점은 자료 해석이라는 키워드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좀 광의로 넓은 의미로 보면 표 그래프가 결합된 해석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료는 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이제 텍스트까지 결합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표 그래프 텍스트가 결합돼서 출제되는 유형인데 아마 이게 이제 가장 생소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독해니까 우리가 국어 시험에서 많이 다뤘던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수리,
수리는 약간 수학 시험 느낌도 나긴 나지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이론을 묻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무적성 시험이라는 거는 암기된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시된 자료 내에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게 줍니다. 다만 그게 숙달된 사람과 숙달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니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이거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이야라고 출제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 문제 해결 능력 중에 하니까.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기서 말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추리력을 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좀 퍼즐형 문제들 있죠. 뭐 자리 배치하고 줄 세우기 하고, 그다음 명제,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냐, 이런 참거짓 문제,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실무에서 문제 처리 능력을 보는 그런 문제들도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 영역들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주요 기업들의 출제 영역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렸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저 세 개만 나오는 데도 있다. 뭐 그 정도만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에 정보 능력까지 포함된 데도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자원관리 능력이 포함됐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의수문은 지금까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의수문 3대 영역. 그다음에 여기는 영역이 많죠. 의수문, 자원관리, 정보기술, 조직이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빠진 부분들 보시면 자기개발, 대인관계, 직업윤리, 이거는 솔직히 NCS 필기에서 묻기보다는 인성검사에서 물어볼 만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NCS 필기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푸시면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푸시거나 그냥 본인의 기본 인성에 맞춰서 푸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NCS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핏셋형. 자, 문제 유형을 보면 크게 핏셋형, 모듈형, 그다음에 요게 이제 섞어서 나오는 뭐 소위 말하는 피듈형, 그다음 모듈 중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응용 모듈형,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핏셋형부터 보겠습니다. 자, 핏셋이라는 거는 공직적성 검사를 말합니다.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라는 것의 약자인데, 저거는 이제 5급 공채에서 시작해가지고 현재 7급 공채, 그다음 민간 경력자 채용 이런 데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읽어보시면 적성검사형 시험이에요. 적성검사형. 그래서 NCS하고 유사하죠. NCS 아까 말한 competency, NCSC competency가 PSAT A, aptitude하고 유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능력이나 적성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암기된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본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공기업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셋 문제를 여러분이 NCS 공부하실 때 풀어봐야 할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변형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모듈형. 모듈형이라는 거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업기초능력 영역 10가지 있었죠. 거기에 대한 기본 학습 틀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반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성취도 검사라고 합니다. 성취도 검사. 성취도 검사는 achievement test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공부 많이 하면 점수 잘 나오는 시험. 여러분이 보통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대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공부하면 점수가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취도 검사는 기본적인 지식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가끔 나오죠. 킬러 문항으로 가끔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은 저 모듈에서 제공하는 그 기본적인,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의 교양 수준에서 공부를 했다면,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이나 행정학이나 뭐 법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다루는 기본적인 개념들. 근데 그거는 더 근원을 따져보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들 수준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따 문제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응용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기본 모듈에다가 난이도를
올려서 출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자, 준비 방법. 본인의 취약 영역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취약 영역을 확인하고 그 영역을 집중 공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골고루 점수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에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쭉 공부를 해봤는데 여전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답률이 높은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제 분석표 같은 거 만드셔갖고 또는 오답 노트 만드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실제 시험장 가서는 먼저 풀지 마시고 이제 패스하고 나중에 푸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써져 있죠. 그다음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무턱대고 문제를 풀면 이게 정말 2분 내에 풀 수 있는 또는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일까 싶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또 소개해 드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빨리 푸는 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또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초 역량을 다지기 위해서 독해 능력, 속독 능력, 자료 해석 능력, 계산 능력 이렇게 크게 범주화 시켰는데요. 독해 능력은 모든 학습에서 필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캐치하는 거,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은 상세하게 읽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독 능력은 독해 능력하고도 연관되는 건데요. 속독 능력은 특히 이제 자료 해석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 수치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2010년 이후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다시 이제 표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로 올라가서 뭐였지? 다시 또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확인하고 합니다. 자, 시점 2010년 이후. 표에서는 연도가 쭉 나왔겠죠? 그럼 2010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중국 잡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가 지속적 증가. 지속적 증가라는 말은 한 번이라도 감소하거나 같은 값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쭉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잡아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능력,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인데요. 자료가 주어지면 제목, 단위, 표의 주요 항목, 각주, 그 다음 선지,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빠르게 읽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반드시 읽으셔야 되겠죠. 제목을 읽으면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한 줄로 요약해 주는 거니까 이 자료의 범위나 개념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의 주요 항목들 대충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세히 보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대충 봐요. 그리고 이제 선지에서 물어볼 때 가서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주에 어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거나 공식이 나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치, 공식 중요한 각주고 그 외에 이제 개념풀이라든지 풀이 방법 예시 같은 각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지 판단 순서는 읽기형 지문, 그냥 읽어서 답이 나오는 것부터 보시고요. 그다음에 계산 지문으로 넘어가는데 계산 지문 중에서는 간단한 계산으로 끝나는 거, 간단한 사칙 연산으로 끝날 수 있는 거. 근데 복잡한 계산이야. 예를 들어서 뭐 10개 줄을 둬야 되는데 자릿수가 한 5자리 정도 되는 10개 줄을 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합계가 보니까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선지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건 계산량이 많은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산 능력에서 필요한 계산은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거를 이제 강의에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요 영역별 전략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의사소통 능력은 자, 짧은 문제에서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요. 어휘 어법 문제. 그다음 장문, 세부사항 확인형, 긴 지문인데 디테일을 묻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런데 또 내용도 생소해요. 내가 별로 잘 모르는, 평소에 관심 없는 내용이야. 그러면 일단 넘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세트형 문제다. 뭐 2문제, 3문제 걸려 있어. 그럴 때는 반드시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리 능력 문제에서는 일반 수리, 흔히 말하는 이제 방정식 문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농도 문제, 뭐 일률 문제, 거속시 문제 같은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딱 보는 순간 내가 이걸 풀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혀 안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가 탁 나왔다. 그럼 이거는 내가 세 가지 기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 건지 말 건지. 첫 번째, 문제가 이해가 되는가. 질문 이해가 안 되면 낑낑대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다음 문제로 가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풀이 방법이 떠오르는가. 문제가 이해되고 풀이 방법이 떠오르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3분 이상 걸릴 것 같은 계산이 복잡한 문제라면 이거는 패스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농도 문제인데 뭐 소금물 2개를 섞었다. 그래가지고 통합해서 농도가 얼마냐?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냥 무게중심 논리로 간단히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물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소금을 넣고 또 다른 소금물을 집어넣고 막 과정이 복잡해. 보는 순간 이건 제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 푸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문제. 자료 해석 문제는 조금 판단이 어려워요. 이걸 내가 빨리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표 그래프 주고 지문들이 달려 있는데 이 지문들을 다 분석하기가 좀 쉽진 않죠. 쉬워 보였는데 막상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렵다고 패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셋 기출 문제, 자료 해석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서 이제 문제에 대한 접근법, 그다음 난이도 판단, 쉽게 말하면 선구안을 기르는 거예요. 그 선구안을 길러서 적중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자료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표 그래프를 많이 봐요, 실은. 보는데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출제자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이 자료에서는 뭘 물어볼 수 있을까? 출제자라면. 예를 들어서 뭐 점 그래프가 쭉쭉쭉 나와 있어요. 땡땡땡땡땡 점 찍혀 있는 흔히 말하는 산포도, 산점도 점 그래프라고 하는 그런 거 보면 뭐 x축, y축 간에 상관관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x축, y축의 합산이라든지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분수 구조로 x 대비 y 이런 거 물어보면 원점 연결 기울기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이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자신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별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수리 능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자,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제 통합형 문제가 최근 트렌드예요. 그래서 독해하고 수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런 게 다 통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이제 추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문제는 넘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명제라든지 참거짓, 자리배정 등. 근데 이게 등장하는 요소가 몇 개 안 되고 금방 끝날 것 같다. 그러면 푸시고 너무 많은 게 등장해. 그러면 이제 패스하시고요. 그다음 실무형 문제인 경우에는 지문이 길고 잘 모르는 내용인데 또 계산이 많다 싶으시면 넘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세트형 문제면 가급적 풀어야 된다. 자, 자원관리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하고 대동소이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정보 기술 능력 이건 확실하게 쉽거나 어렵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쉽게 낼 때는 바로 그냥 답이 보여요. 근데 어렵게 낼 때는 이제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되니까요.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거 푸시고 어려운 건 그냥 패스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이 문제를 답을 맞춰 보세요. 자, 이 문제는 뭐 30초도 안 걸려도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냥 단어만 연결해도 나옵니다. 자, 기억. 자, 의사소통 능력에서 모듈형 문제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 쭉 보니까 보고하는 목적, 보고하는 목적. 선지를 보면 보고서, 보도자료 둘밖에 없어요. 그럼 기억은 당연히 보고서가 될 거고. 그다음 니은은 설명한 문서, 설명한 문서. 아, 그러면 상품 설명서. 단어 키워드만 맞춰봐도 쉽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자.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다음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대인관계 능력. 아까 제가 필수 영역이 아닌 영역 중에서 출제가 되면은 그냥 뭐 상식적으로 쓱 봐서 충분히 답이 나오는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문제는 그냥 같이 쭉 읽어봅시다. 자, 쓱 보시면
문장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죠. 빠르게 넘어가고 핵심은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어떤 변화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뭔가 좀 과한 주장, 좀 오버스러운 거, 좀 극단적인 거 그런 거 골라내시면 되죠. 쓱 보니까 보이죠? 네. 4번. 모두 바람직한 것, 모두 바람직한 것. 조직에 일어나는 변화가 너무 이건 극단적인 주장이죠. 그렇게 해서 뭐 이것도 뭐 공부 안 해도 이 정도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리 능력에서 나오는 모듈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듈형 문제는 그냥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피셋형 문제로 응용하면 여기에 실제 계산이 이제 표가 붙으면서 계산이 들어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쭉 가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값, 가장 많이 나오는 값, 최빈값이죠, 최빈값. 그다음 두 번째 자료값을 합한 후 개수로 나눈 거래요. 평균이죠. 자, 그럼 거기까지만 맞춰도 답은 3번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 거 보시면 한 가운데 있는 값, 나열했을 때, 자, 중앙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3M이라고 해요. 소위 3M 대표값 또는 중심 경향치.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는 선수를 한 명 뽑아라.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평균을 꼽죠. 평균. 데이터를 싹 더해가지고 n분의 1 하는 거예요. n으로 나눠주는 거, 데이터 수로. 자, 근데 평균이 항상 대표성이 높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흔히 말하는 이제 소득 분포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 있죠. 쭉 예를 들어 저 오른쪽 꼬리에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엄청난 부자가 있으면 평균을 싹 잡아 당기겠죠. 그래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훨씬 큰 위치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소득이나 재산의 평균은 보통 한 상위 20% 정도 위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이렇게 평균이 높아. 그거는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자료가 오른쪽 꼬리 분포이지 않을까? 소득이나 재산 분포이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 보고 그럴 때는 중앙값을 대안적인 대표값으로 보셔야 돼요. 중앙값은 순서상의 딱 중심이니까 그래서 중앙값을 그때는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3M이라고 했냐면 영어로 말할 때 평균은 mean이고요. 중앙값은 median, 그 다음에 최빈값은 mode, MOD 그렇게 그래서 다 M자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모듈형으로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요거는 알고 있으면 맞추고 모르면 그냥 찍어야 되는데 찍더라도 범위는 좁혀서 찍어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엑셀 함수를 물는 겁니다. 자, B16에 들어갈 거. B16은 응시 인원수예요. 응시 인원수. 자, 응시 인원수를 맞춰야 되니까 자, 전부 다 이제 그 가로 안에 보면 D열이 들어가 있어요. D열 보시면 평가 점수가 쭈루룩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저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과락인 사람은 시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는데 과락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락인 사람까지 포함해서 카운트 해야 되겠죠. 자, 그럼 1번 보시면 카운트 D2부터 D14까지 저거는 숫자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숫자가 있는 칸만 개수 세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카운트 A 또는 카운터라고 읽을게요. 저거는 숫자와 문자를 다 포함해서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 3번은 count if니까 이제 조건이 붙어요.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찾는 거니까 일단 관련 없고, 그 다음 4번, 5번은 적어도 찍으면 안 되겠죠. 4번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대표값들. 자, average는 평균이잖아요. mean이라고도 하지만 average라고도 합니다. 평균은. 그 다음 5번 median, 중앙값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골라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피셋형 문제, 수리 능력. 자, 요거는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일단 1분 드려볼게요. 1분 동안 저기 가로 정도는 채우고 그 다음에 계산 방법까지는 고민해보세요. 시작. 네.
네, 1분 지났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1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근데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짧죠. 그냥 쓱 지나갔어요. 자, 일단 질문 포인트 잡아보면 일단 8명. 그 다음에 오름차순,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으로 나열한다는 거고, 중앙값이 83. 자, 그럼 가운데 두 개 데이터의 평균이 중앙값이 됩니다. 짝수계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명이면 등수대로 나열했을 때 3등이 중앙값이 돼요. 3등이. 근데 4명이면 요 가운데 2명의 평균으로 계산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D하고 E의 평균이 83이라는 이야기는 E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85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이 81점이래. 그럼 빈도가 가장 많은 게 81이 나와야 되는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87이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앞에 가로 BC에가 8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개수가 3개가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데이터는 다 채워 넣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어려워요. 평균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은 기본적으로 합산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8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싶을 때 쓰는 테크닉을 알려드릴게요. 쓱 봤을 때 한 요 정도 값이면 평균을 대신할 수 있는 어림산 값이 되겠다 싶은 값을 잡으시면 돼요. 보통은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10의 배수가 쉽겠죠. 그래서 80 기준으로 편차들을 쭉 계산해가지고 그것들을 평균 내에서 더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81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죠. 81이 3개나 있으니까 81을 기준으로 편차를 계산하면 3개는 0이 되니까 편차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럼 81 기준으로 편차를 볼게요. 자, A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B, C, D는 0이니까 무시하시고 E는 자, 저기가 85였죠. 그러니까 플러스 4. F는 플러스 5. 86이니까. 그럼 아까 마이너스 9하고 플러스 4, 플러스 5는 지워지겠죠. 서로 더하면. 그럼 마지막 2개 보시면 87이니까 플러스가 6인 구조예요. 그러면 편차가 플러스 6 2개 남은 거예요. 싹 더했을 때. 그래서 플러스 12가 됩니다. 자, 그거를 평균 내죠. 8개니까. 그럼 1.5가 되겠죠. 8분의 12, 1.5. 근데 아까 우리가 81을 기준 잡았죠? 거기다 이제 붙여줘요. 81 더하기 1.5. 그렇게 해서 82.5가 답이 돼요. 자, 제가 필기를 못하고 그냥 말로만 설명하니까 전달이 조금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공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자, 공식 보시면 뮤라고 읽어요. 저거 뮤는 평균의 기호입니다. 그다음 뮤에 요 선 들어간 거 뮤바라고 있습니다. 뮤바. 저거 이제 가평균. 내가 임시로 둔 값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관찰값 데이터 수 각각 xi n으로 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에서 오른쪽 윗부분 시그마 더한다는 뜻이고 xi 각 데이터에서 마이너스 뮤바 가평균 값을 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평균과의 편차를 더한다. 그 다음에 오버 n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평균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점수를 5개를 불러볼 테니까 평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뭐 슈퍼스타 K라고 생각해 볼게요. 심사위원 5명이 점수를 쫙 부르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평균을 계산해요. 자, 88, 92, 87, 93, 95. 자, 평균이 91점이에요. 자, 90점을 생각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대체로 80점대, 90점대 뭐 여기서 불러줘. 그러면 대충 나는 90을 생각하고 있어야지 하고 점수를 불러주는 쪽쪽 편차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편차들 앞에 2개, 그 뒤에 2개는 서로 지워주는 구조로 제가 불렀고요. 마지막 95였으니까 90 기준에 플러스 5 편차만 남았고 데이터 수 5개니까 나누기 5해서 90 더하기 1 해서 계산하시면 쉽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저 공식은 잘 활용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같이 그냥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떤 풀이 방법이 떠오르는지 한번 보세요. 자, 팀이 2개가 있습니다. 영업팀, 기획팀. 각각 평균이 85, 73. 그런데 사원수는 49, 35. 그랬을 때 전체 사원 평균. 그러면 이제 정석적인 공식이 떠올리시면 일단 계산이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분모의 총 인원수 49 더하기 35, 분자에는 총점. 그래서 영업팀의 총점 더하기 기획팀의 총점.
그래가지고 각각 곱해야 돼. 그 다음 더해야 돼. 굉장히 계산이 많이 걸리겠죠? 자, 이럴 때 쓰는 테크닉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살짝 보고 갈게요. 자, 무게중심으로 푸시면 돼요. 가중평균, 무게중심. 자, x1, x2가 아까 그 각 팀의 평균입니다. 자, 놓여있는 좌표예요, 좌표. 그 사이에 어딘가에 나오겠죠. 그걸 묶어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W1, W2는 W는 웨이트예요, 웨이트, 무게. 가중치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원수가 가중치가 돼요. 왜냐하면 평균 공식의 기준수는 분모에 있는 인원수예요, 인원수. 그래서 어떤 공식의 기준수는 항상 분모에 있어요, 분모. 예를 들어서 남북한이 지금 통일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자기. 그럼 남북한 통합해서 1인당 GDP를 계산하라.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 1인당 GDP가 관찰값이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 10,000불,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000불이다 가정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는 뭐가 될까요? 1인당이니까 분모에 인구가 들어가겠죠. 아, 인구를 가중치로 써야 되겠네. 자, 그럼 북한 인구를 예를 들어서 2,500만, 우리를 5,000만 잡을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 인구가 2배다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1만과 4만 사이에서 무게중심인데, 이 1만 쪽의 무게는 1인데 4만 쪽의 무게는 2야. 그러면 거리는 2대 1로 놓이겠죠. 무게랑 반대로 놓여야 되니까. 그래서 통합해서 계산하면 3만 불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게중심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돼요. 자, 일단 인원수를 보시면 각각 7의 배수입니다. 49, 35. 그러면 7대 5 구조죠. 7대 5. 그러면 이제 거리는 반대로 5대 7로 떨어져야 되겠죠. 5대 7. 그럼 85와 73 사이에서 5대 7로 나눠 먹는 애를 골라야 돼요. 그럼 85에서는 73 쪽으로 갈 때 총 거리가 12의 거리니까 그냥 가중치하고 칸수하고 똑같이 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80이 되겠죠. 80. 자, 그렇게 해서 그냥 눈으로도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이 알아놓으면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피셋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 또 맞추면 또 기분 좋고요. 못 맞추면 또 찜찜하고 그래요. 저도 최근에 그 어학 공부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일본어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 자원봉사로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일본 분인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아침에 10시에 가가지고 한 2시간 하고 오는데요. 한 2주에 한 번씩 받아쓰기를 해요. 단어 받아쓰기를. 근데 그게 처음에 공부 안 하고 갔다가 50점 맞았어요. 20개 중에 10개 맞췄어.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100점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밤새서라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단어를 일본어 단어를 한 10번씩 반복해서 써보고 다시 제가 셀프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다 보면 한두 개 틀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해보고 완전히 맞출 때까지 반복해서. 그러니까 딱 확실하게 100% 맞출 수 있게 됐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자존심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것도 못해? 내가 그동안 안 해서 조금 지금 방심했다마는 이제 좀만 하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멘탈이 중요합니다. 자신감. 자, 일단 계산형 문제일 때는요, 이게 선지에 있는 숫자들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거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할까 범위를 좁혀놓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A에 들어갈 숫자는요. 저기 보니까 세 종류가 있죠. 마이너스 45,000, 마이너스 12,000, 플러스 42,000. 그러면 요걸 보셔야 되겠죠. 자, A에 들어가는 위치가 잠시만요. 여기죠, 여기인데 여기하고 그 옆에 있는 플러스 3만을 더하면 그 위에는 마이너스 15,000이 돼야 되겠죠. 자, 부분 증가수의 합은 전체 증가수가 돼야 되니까 그 윗단계의 증가수랑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45,000이라는 게 A는 세팅이 돼요. 자, 그 다음 B는요. 여기 취업자, 실업자 더하면 경제활동 인구예요. 그런데 1번, 2번 중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요거 끝자리만 맞춰봐도 됩니다. 1000단위만 맞춰봐도 돼요. 1000단위만. 자, 그러면 실업자의 1000단위가 1000, 1000. 그런데 위에 경제활동 인구는 7000으로 끝나요. 그죠? 그러면 취업자의 1000단위는 60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답만 찾아내는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분에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주관식이 아니에요. 선지에 있는 숫자를 활용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그냥 이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필기 안 하고 풀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서 이건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분위기상 이거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바로 이걸로 갈게요. 짤막짤막한 거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OX 퀴즈니까 같이 읽어보고 풀어봅시다. 자, 1번 물가 상승률이 2020년 3%, 2021년 4%라면 전년 대비 1% 증가 맞습니까? X.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첨삭 지도를 해주세요. 뭐가 틀렸죠? 그렇죠. 퍼센트 포인트라는 단위를 써야 되겠죠. 퍼센트 간의 차이는 퍼센트 포인트. 그래서 P자를 넣어주셔야 돼요. 퍼센트 뒤에 P.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소문자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뉴스나 뭐 토론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여론조사 같은 거 소개하실 때 저기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설명하실 때. 그래서 뭐 A 후보의 지지율이 20%고 B 후보가 30%면 B 후보가 10% 높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10%포인트 높다. 꼭 기억하세요. 10%포인트. 자, 그럼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5% 농도 소금물, 10% 농도 소금물 섞으면 25% 농도 됩니까? 저러면은 정말 소금 만들기 쉽겠죠. 그렇죠? 10% 농도의 소금을 하나를 갖고 있어. 그걸 10개로 나눠 합쳐. 그럼 100% 되겠죠? 즉 소금이 되겠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합산하시면 안 되고 아까 우리 무게중심 배웠죠? 가운데 어딘가에서 만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양으로 섞었다면 한 가운데서 만나겠죠? 근데 어느 쪽을 많이 넣었는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다. 자, 그 다음 3번 중앙값이 평균보다 작다면 평균 이상인 데이터 수는 절반 미만이다. 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앙값이 평균보다 작다면 평균이 오른쪽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아까 제가 뭐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오른쪽 꼬리 분포,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 자, 그럼 평균이 상당히 오른쪽에 가 있어요. 그럼 평균 기준으로 이상인 데이터는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현실 통계에서 뭐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가구당 평균 재산 조금 지난 데이터긴 하지만 예를 들어 하면 3억 5천 나와. 3억 5천. 그거 보면 와 이렇게 평균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앙값을 보면 한 1억 8천 돼요. 1억 8천. 그러니까 중앙값보다 평균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상향시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체가 4개로 되어 있는데 각 항목이 모두 5% 상승했어. 전체가 20% 상승. 이것도 아까 2번하고 동일한 함정이죠. 합산했잖아.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전체는 몇 퍼센트 상승했을까요? 여기서는 5% 나와야 돼. 왜냐하면 각 부분 증가율들의 가중평균 역시 무게중심으로 나올 텐데 그냥 놓여있는 위치가 다 5%야. 그러니까 무게중심도 5%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영수 3과목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각각 10% 올랐어. 그럼 3과목 총점이 30% 올랐나요? 또는 평균이 30% 올랐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각각 10% 올랐으니까 결국 총점이나 평균도 10% 오른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다음 5개 더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6번
A 제품 가격과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배씩 증가. 그럼 매출액은 2.25배 증가. 자, 여러분 그 배수 뒤에 증가라는 말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거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1.5배씩 증가했다 그러면 2.5배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배수 뒤에 증가는 그냥 데코레이션, 장식하는 거예요. 그냥 올랐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5배 됐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1.5배 증가, 1.5배씩 증가, 1.5배로 증가 다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판매량이 각각 1.5배 됐으면 그걸 곱한 값은 2.25배가 되겠죠. 왜냐하면 1.5 곱하기 1.5 15, 15, 225, 225 요 정도는 암기해 두는 게 좋아요. 자,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15, 15, 225 생각하면 2.25배가 맞습니다. 자, 그다음 7번은 좀 어려워요. 7번은 왜 이게 틀렸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틀렸어요. 일단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A반의 남자 평균이 50점, 여자 평균 40점. B반은 남자 평균 60점, 여자 평균 45점. 그러면 B반 전체 평균이 A반보다 높다. 맞는 거 아니야? B반이 남자 비교했을 때 평균 높고 여자 비교했을 때 평균 높으니까 전체로도 평균 높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네. 만약에 A반, B반의 남녀 비율이 동일하다. A반도 그렇고 B반도 뭐 반반이든 뭐 80대 20이든 동일한 구성비다면 저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역시 저것도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그럼 범위가 완전히 겹치지 않아야지 어느 쪽이 이긴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의 범위가 겹쳐 있죠. 겹친 구간이 있어요. 자, A반은 40에서 50 사이에 있고요. B반은 45에서 60 사이에 있어. 그러면 45에서 50 사이에가 겹쳐 있단 말이죠. 그걸 좌표로 그려보면. 그래서 어느 반이 이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반은 극단적으로 남자가 많어. 예를 들어서 남자가 9명, 여자가 1명이면 전체 평균이 몇 점 나올까요? 무게중심 9대 1이면 1대 9로 쪼개 먹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49점이 평균이 돼요. 49점. 반대로 이제 B반 같은 경우는 남자가 엄청 많아. 남자가 14명, 여자가 1명 이런 구조야. 그럼 이제 뒤집어서 무게중심 잡으면 46점이 됩니다. 46점. 아, 잘못 말했네요. 남자가 1명, 남자가 1명, 여자가 15명. 여자가 15명. 여자 쪽이 엄청 많아. 그럼 여자 쪽 점수에 가깝겠죠? 무게중심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46점이 나옵니다. 자, 남자가 1명, 여자가 14명인 경우를 가정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발레를 찾아보니까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보면 아, 이거 직접 계산하면 좀 귀찮죠.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전체 식료비가 늘었고 부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서 50%로 증가하면 부식비가 3배다. 한 푸는 방법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직접 계산하는 거. 50만 원에 25%. 자, 25%는 4분의 1이죠. 그럼 50만 원에 4분의 1, 절반의 절반. 그럼 12.5만 원. 또는 퍼센트를 50만 원 쪽으로 넘겨버려요. 만 원 무시하고 50%로 넘기고 25의 절반 계산해도 되겠죠. 퍼센트는 옮겨줘도 상관없어요. 곱셈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75만 원에 50% 절반이니까 37.5만 원. 그러면 3배 맞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귀찮고 어떻게 하는 게 빠르냐면 아까 6번처럼 계산해보기. 6번처럼 각각의 배율 계산해서 다시 곱해보는 거예요. 자, 전체 식료비가 몇 배 됐어요? 50이 75 됐으니까 1.5배 됐어. 그 다음 구성비는 25에서 50%로 2배 됐어요. 그럼 1.5 곱하기 2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배수끼리 곱해주면 돼요. 곱셈 관계니까. 그러면 3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요. 그냥 퍼센트도 떼고 곱셈으로 가보세요. 50 곱하기 25하고 75 곱하기 50이야. 그럼 50이 서로 지워지잖아요. 그럼 남는 게 25하고 75만 남어. 3배구나. 이해되셨죠? 네, 퍼센트 떼고 50 지워버리고. 그러면 25, 75만 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좀 어렵습니다. 별표. 자, 별표하고 볼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자, 19년이 전년 대비 5% 증가, 20년이 5% 하락. 그러면 18년, 20년 가격이 동일? 이게 양적인 변화라면 맞겠죠.
5가 늘었다가 5가 감소했으면 원위치 되는 거니까. 근데 저게 퍼센트잖아요. 퍼센트. 그러면 처음에 100이었는데 5%가 늘면 105가 됐겠죠. 105에서 5%면 5보다 큰 수가 돼요. 100보다 큰 수에서 5%니까. 그래서 정확히 계산하면 5.25가 빠져야 돼요. 5.25가. 그래서 계산하면 99.75가 되는데 그거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같진 않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계산하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통합 변화율 공식이라고 제가 정리한 공식인데 두 변화율을 일단 더해 보세요. 자, 플러스 5%, 마이너스 5%니까 더하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거 100으로 나눠보세요. 두 개 곱하면 25인데 100으로 나누니까 0.25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여줘야 되겠죠.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0.25% 붙여줘. 그래서 마이너스 0.25%가 됐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럼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주식을 샀어. 상한가가 우리나라는 30% 한도가 있어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어. 그럼 몇 % 수익 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논리예요. 30% 일단 더해. 60% 먹었죠. 거기에 두 개 곱한 거 100으로 나눠. 그러니까 0 떼고 3, 3은 9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69%를 수익이 생긴 거예요. 그냥 더한 거보다 플러스가 두 번 갈 때는 커져요. 이걸 빨리 계산한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죠. 배율로 생각해 보면 1.3배가 두 번 간 거야. 그럼 만약에 13, 13, 169 제곱수를 암기하고 있었다면 1.69배가 됐으니까 69% 증가구나. 이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10번은 가보시면 1세제곱킬로미터는 자, 세제곱의 주의 1km가 1000m니까 3번 곱해야 돼요. 그럼 미터는 세제곱 되고 숫자는 컴마가 3개 생기겠죠. 그래서 컴마의 위치를 빠르게 읽어주세요. 뒤에서부터 있습니다. 1100만 10억 1100만 10억 하나 더 있으면 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용돈을 보내왔는데 컴마가 두 개가 보이는 순간 딱 느껴야 돼. 100만 원 단위. 거기 앞에 3이야. 300만 원. 뒤에서도 공 세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어느 날 문자가 띡 왔는데 자, 입금되었습니다. 컴마가 3개 보였어. 얼마란 소리? 최소 10억이란 이야기예요. 로또 맞은 거죠. 자, 그 정도 이제 숫자를 빠르게 읽는 1100만 10억 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만배 구조도 외우세요. 만억 조경. 만배 공 4개씩 묶으면 만억 조경.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퀴즈 다 풀어봤습니다.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학 관련된 문제가 몇 개 있는데요. 자, 뭐 이 정도 문제가 꼭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고요. 기관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위아래 정도 난이도다. 그래서 경영학을 전혀 모르는 분이라도 그냥 사회 시간에 고등학교 때 졸지만 않았다면 맞출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좀 알아야지 상식적으로 공부를 따로 하지 않은 이상 모르겠구나. 또는 경영학 책을 보지 않은 이상 모르겠구나 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적대적 M&A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기 위해서 퇴직하는 경영인에게 많은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매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어 전략. 뭘까요? 잘 모르겠죠. 일단 네. 답은 3번 황금 낙하산이에요. 황금 낙하산. 그래서 뭔가 돈을 많이 줘 퇴직하는 그 경영진에게. 그러면 인수하는 쪽에서는 인수 비용이 커지는 거니까 꺼려지겠죠. 그래서 그 돈 많이 받고 나가는 사람을 황금 낙하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건 쉽네요. 유기적 조직. 이거는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건 뭐 사회 시간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이 지문들 간에 이질적인 걸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의사결정 분권화, 정보 흐름 자유로워, 종업원 다양한 작업 활동. 비슷한 맥락이에요. 4번 대규모 기업 정부 조직. 아니죠? 전 기계적 조직이죠. 조직하면은 메케니컬 기계로 보는 거냐, 또는 오거닉 유기체로 보는 거냐 차이죠. 자, 그다음 이제 내부 모집, 외부 모집. 이것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내부 모집의 장점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보직이 내부 모집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제 승진시켜서. 외부 모집은 이제 요즘은 이제 그 개방형 채용 같은 거, 민간 채용 같은 걸 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외부 채용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좀 이질적인 다양한 사람들을 조직 내로 들여가지고 조직의 좀 활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 내부 채용으로 승진을 많이 시키는 거는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단결, 충성심, 그 다음에 이 채용 절차의 간소화 등등이 있겠죠. 비용 전략.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는 3번. 외부 모집은 조직 정체를 심화시킨다. 반대죠, 반대. 자, 그다음. 자, 4번. 이것도 뭐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제품 수명 주기 PLC, Product Life Cycle인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어요. 신규 고객 수가 감소해. 경쟁이 가장 치열한 단계. 경쟁 가장 치열이면 느낌이 성숙기 같지 않아요? 그죠? 성숙기. 경쟁이 가장 치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쇠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5번. 재고 관리의 P 시스템, Q 시스템. 자, 이거 전혀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약간 이제 PQ가 우리 경제학에서 P는 프라이스, Q는 퀀터티, 가격하고 양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읽었는데 아니네. 읽어볼게요. 1번. 일반적으로 Q 시스템은 P 시스템보다 더 많은 안전 제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잘 모르겠고 2번. P 시스템은 주문량이 고정돼 있고 Q에서는 주문 주기가 고정돼 있다. 그러면 이제 핵심 키워드가 주문량이냐 주문 주기냐, 이게 주기.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네. P는 피리어드 아닌가? 피리어드, 기간, 주기. Q는 퀀터티, 양이겠구나. 그러면 저거 이제 반대로 써져 있구나. 자, 그러면 1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Q는 더 많은 안전제고가 필요한다. P보다. 자, 저거는 반대로 놓였죠, 저것도. 자, 그다음 3번으로 가보면 Q는 현재 재고량을 수시로 조사해요. 즉 양, 재고량 연결되고 재주문 도달 시점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관리 부담이 크다. 예. 자, 그러면 3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의 투빈법은 재고량을 절반으로 나누어 안전재고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자, 량하고 관련됐으니까 Q겠죠. Q 시스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강 후기 굉장히 많이 도움됐다. 이런 자랑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계산 꿀팁 많이 알아갑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저도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땡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맞췄네요. 혹시 질문을 꼭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질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쑥스러워서 없을 수도 있고.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내려가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앞으로 준비 잘 하셔가지고 꼭 원하는 곳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